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있지 않다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원달러 환율도 네. 사실 원래 한 1291원까지 갔었다가 맞아요. 1230원까지 쑥 쑥 내려가면서 아 이제 외국인 매수대 들어올 수 있는 1200 이제 미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살짝 나오더니 갑자기 다시 또 1290원대로 왔어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달러 강세가 진정되긴 어렵다. 그러니까 등락은 있겠죠. 이렇게 등락은 있겠죠. 그래서 등락은 있겠지만 달러가 이제 100 밑으로 195, 90 초반 이렇게 가는 그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가 불안할 때마다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달러가 쉽게 꺾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의 57% 정도가 유로화예요. 유로 환율과 달러화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격차,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어디가 힘이 센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요.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나 뭐 이런 환율 변수를 보면 원달러, N달러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얘가 너무나도 좋아서 강세로 갈 수도 있지만 얘가 너무나도 못해도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요 파란색이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 갭입니다. 마이너스면 유럽 경제 성장률이 더 좋다는 건데 보시면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좋다라는 그림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통화정책 격차입니다. 어느 쪽이 더 긴축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더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보시면 1분기가 0.5, 2분기 1.5,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 격차가 확 벌어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 3분기 유럽 경제, 유럽 GDP 성장률이 좀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금리 격차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앞서 러프하게는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는 것들, 경기 사이클이 좀 맞물려서 올라가는 그림들 여기와 부합해가지고 달러도 강세가 좀 진정되는 그림이 나오면 아마 투자시장, 주식시장에는 내년 상반기 1분기를 지나면서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달러로 뭐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한국 원화로 바꿔가지고 한국 주식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서만 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분법입니다. 둘 중에서만 정해야 된다. 네. 아니면 그냥 뭐 달러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달러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긴축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그림으로 인해서 이익을 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환율로서의 저는 원달러율이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1210원, 20원대까지 좀 등락은 있겠지만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1300원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로서의 약 한 10%, 8%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냥 달러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에서도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산 시장에서 달러와 채권을 조금씩 사모은다 또는 3분기 때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좀 주식을 정리하셔서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달러나 채권 쪽에 투자를 하셔서 시장이 불안할 때 제가 주식을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려도 정리를 거의 안 하시거나 하셔도 일부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해지성으로라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달러를 채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으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것도 퇴색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어떨까요? 자, 요 두 가지 그림이 좀 상반되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12개월 선의 EPS가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도 올라가고 있죠. 이 신흥국이 떨어진 것은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 쪽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선진국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그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이유는 22년, 23년 이익 전망을 보면 23년 이익 전망의 레벨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라고 하면 지금부터 12개월 뒤께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게 빠지고 23년께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23년께 레벨 자체가 높다 보니까 레벨이 낮은 게 빠지고 이게 들어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22년 전망치는 3월달 저점으로 조금 올라갔잖아요. 23년 전망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4분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 전망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이 아마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12개월 선의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PR 8.7배 2400선에 대한 단기 락바텀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같은 8.7배라 하더라도 레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락바텀 2400, 그리고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 갔을 때 실적 레벨에 따라서 조금 더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추세 반전은 뭐 올해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뭐 언제 오는 건가요? 제가 여기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은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지금같이 매파적인데 무슨 완화야. 근데 이번 점도표에서 조금만 시그널은 보여줬다. 24년 점도표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까지 가능성까지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94년부터 2000년이에요. 이때도 뉴스 보시면 많이 아셨을 거예요. 9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도 정신없이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걸 계속적으로 조절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침체로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통화정책 조절을 잘 한다면 이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러 번 마이너스로 갔는데 침체를 계속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화정책이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책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사이클인데요. 2021년 7월 이후, 7월 정점 이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 평균 사이클을 보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 2년이 걸렸습니다. 21년 7월이 고점이었다면 2023년 7월 전후가 저점권에 근접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15개월. 근데 평균은 20개월이었죠. 한 5개월 정도 빨랐다고 본다면 24개월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저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대하는 그림은 요 그림이죠. 경기 턴어라운드와 금리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증시에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 98년 이후는 IT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IT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의 좀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산업 트렌드가 뭐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큰 트렌드의 방향성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속도가 좀 슬로해지거나 아니면은 기울기가 좀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증시가 이 정도로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23년 상반기 중엔 굉장히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반등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최악의 상황들이 좀 현실화되어야지 반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신 거겠죠? 그쵸. 네. 제가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도 가끔 쓰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죠? 이거는 궁해야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는 거고, 변화가 있다면 그런 흐름들에서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경기 경착륙 침체 우려가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좀 긴 호흡에서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있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조금 더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때랑 맞물려 있는 게 지금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 사이클도 좀 맞물리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 2021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 더 안 좋고 23년 상반기까지 더 안 좋아요. 근데 이때 안 좋았던 그림들이 23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주고 23년 상반기에 엄청 안 좋았던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때는 또 끌어당기는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의 시계를 본다면 트레이딩 기회, 좀 길게 본다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니까 23년 중에 한번 큰 기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스탠스를 좀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2021년도 사실 증시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2021년 개인 투자자인 김 작가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그래도 뭔가 발버둥을 칠 수 있는 네,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묶여있는 것 같죠. 운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왜냐면 그때는 급락했다, 급반등했다, 급락했다, 급반등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예수금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수금도 엄청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느낌은 거래가 활발하면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거래대금이 없어서 외국인이 한 3천억, 4천억 팔면 쭉 빠지고 이러다가 3천억, 4천억 사면 쭉 오르고 그래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140포인트 오를 때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샀어요. 옛날 같으면 140포인트 오르려면 꽤 돈이 필요했는데 1조 6천억만 사도 확 튀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급이 너무나도 얇아져서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훅훅 떨어지는 그림인데 반대로 심리가 확 돌아서서 외국인이 조금만 사도 툭툭 튀어오르는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치시고 포기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기회를 좀 더 도모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신다면 향후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실 수도 있겠고 지금 어려운 국면들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자,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티님 네.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네. 안 좋게 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림으로 갔던 네. 거고 근데 갑작스럽게 사실 이게 언제 종식될지도 갑작스럽게 당연히 찾아오겠죠. 네. 만약에 뭐 8월 2일 날 그게 종식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열렸을 때 폭등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뒤따라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막 증시가 막 5%, 10% 막 코스피가 폭등한 거예요. 그때는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게 종식되고 주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내가 좀 늦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들어가면 안 되죠. 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벤트로서의 이슈는 끝났다. 그래서 이게 종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급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잘 팔아야죠. 더 오를 수 있는 게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으니까.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대러시아 제재냐를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러시아 제재가 강해지면서 압박이 커지고 유가나 천연가스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곡물 생산이 확 늘어나나요? 당장은 안 늘어나죠. 네. 뭐 10%고 뭐 그죠. 뭐 이런.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수급의 수요 공급에 있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원유는 증산을 하면은 수요 공급 균형들이 좀 빠르게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곡물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된다면 안도랠리의 플러스 알파 동력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추세 반전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러시아 제재와 곡물 수급에 있어서의 풀 수 없는 숙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동안 러시아에 가했던 제재들을 한순간에 풀어줄 수는 없어요. 유럽 입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사살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죄를 받거나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물린 다음에 제재를 풀어줄 수는 있어도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해요 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다,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저런 것들도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에 며칠 반등을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돌아봤을 때 물가 레벨업에 영향을 줬던 것들, 그리고 공급망에 영향을 줬던 것, 곡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 반전을 이끌 만한 동력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를 내가 좀 매도할 수 있는 시점. 네, 정리할 수 있는 시점으로 활용하자. 따라가서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지금 2400선대에 조금 모아놓으셨다가 그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네. 자, 그럼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좀 점검 좀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죠. 저도 지금 이 레벨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좀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경기 흐름에 따른 고점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 업종은 30% 이상 빠졌거든요.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있지 않다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 업종도 같이 동참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까 업종, 그러니까 매력적인 업종, 매력적인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도 반도체 1등, 2등이 5, 6위 위치에 있어요. 5, 6위에. 얼만큼 매력적인지 아시겠죠? 대형주 코스피 200 안에서도 탑 5, 탑 6를 찍을 정도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니까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고 좀 불안하고 중요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중요한 레벨까지 와 있다. 그리고 요 표를 또 한번 보시면 2등입니다. 2등. 2등. 근데 네이버 왜 없어요? 네, 그 종목은 지금 주가가 카카오보다 덜 빠졌고 그리고 실적 대비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22 초반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2등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걱정들 하시고 이 레벨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지금 가격대에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에 2,400이 깨지긴 했는데 인터넷 업종들은 좀 보합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은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제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는 이거는 사실 좀 덜 빠졌죠?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리고 당분간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데 있어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안전판.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은 자동차 실적이나 이런 것들 업황이 괜찮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신차 모멘텀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안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팔 이유는 없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따져본다면 자동차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순위를 보신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중위권 이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데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최근 급락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 반등을 후반부까지 이끌어갈 힘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제 레이 달리오의 말로 좀 대신 드려볼까 하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말로 주식은 더 쓰레기다. 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에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사실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난 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그쵸. 주식, 뭐 부동산, 가상화폐 가려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다 박살 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을 가도 아까 그 8가지 시나리오 보여주신 것처럼 현금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져, 주식을 사도 가난해져, 부동산도 지금 가난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 가상화폐 박살났어. 그렇다고 내가 뭐 경마장 카지노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출구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장중시장이나 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긴 하는데 거기에 가끔 쓰는 말이 무질서한 폭락, 무차별적인 하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그런 자산시장의 메커니즘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과도하다, 심리가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면 판단에 있어서 지금은 국면을 전환되는 과정, 국면의 후반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산을 사면 폭락을 하는 어떤 자산을 사든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달러, 채권, 금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과거에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선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게 통했는데 왜 이번엔 안 통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은 약해지는데 금리 인상,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과거에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전략가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선 경기가 좋아 라고 해서 증시가 좋았고요. 금리 인하,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선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은 하지만 채권금리가 좋아지는 그림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었다가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과잉 수요, 과잉 유동성,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뒤 얽히고 설켜서 시장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풀리려면 하나 둘씩 잘 풀어내든지 아니면은 아예 뜯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씩 잘 풀려고 하다 보더라도 툭툭 떨어지는 것들 아니면 끊어지는 것들이 생길 거고요. 한번 새롭게 이렇게 다 뜯어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던 천천히 뜯어내고 끊어내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레벨이 떨어질 수 있고, 한 번에 확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서 시작하더라도 시장 레벨이 떨어지고 시장 경제 흐름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고,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들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금은 쓰레기인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네. 완전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쓰레기이고 더 안 좋아질수록 롱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라도 단기 흐름들 그리고 반등 아니면 하락 이런 그림들을 잘 맞춰 나가신다면 2023년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겠다. 다만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탈출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할 기회가 올 테니까,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활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하거나 안도를 보일 때마다 안전자산을 비중을 확대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과 이제 오늘 영상 찍는 날 장중이 2,400이 붕괴되었지만 다음 달에 영상 찍는 날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팀장님과 웃으면서 좀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